지금 소개받은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새로운 IT 기술은 무엇일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마트 싱즈의 시대, IoT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터넷 오브 싱즈.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스마트폰 이후에는 그런 IT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호닥의 딜레마에 빠진 기업들이 참 많죠. 네. 어디가 떠오르세요? 네? 노키아, 그쵸. 또 블랙베리를 만든 린, 그리고 모토로라. 모토로라는 구글에 인수됐고 노키아는 MS에 인수되려고 하고 있고 블랙베리는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리고 있죠. 세 군데 다 호닥의 딜레마에 빠졌죠. 멀리서 찾을 거 없이 한국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에서 이런 호닥의 딜레마에 빠진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레인콩, 아이리버 만들던, 아이팟 나오기 이전에 전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을 호령했던 기업인데 주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죠. 호닥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5년 전 아이폰 나오기 이전에 우리 TV CF에서 참 많이 봤던 일본 기업이 하나 있죠. 닌텐도라고. 우리 아이들 손에 게임기가 들려있었는데 닌텐도였거든요. 그래서 닌텐도의 왼쪽 아래에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떨어지나요? 2009년, 10년이거든요. 2009년, 1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했고 갤럭시 A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닌텐도의 게임기가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저렇게 떨어지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브랜드 아이스테이션 기억하세요? 네, 이 업체도 망한 거 아시죠? PMT 만드는 업체잖아요. EBS 교육방송 볼 때 이거 가지고 많이 보셨었잖아요. 그 기업도 회사가 도산됐습니다. 다 호닥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호닥의 딜레마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IT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산업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MP3 플레이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PMP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게임기가 필요 없죠.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닌텐도 게임기를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은, 즉 호닥의 딜레마 같은 현상은 IT 기업들만 겪게 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올 때 버스 지하철에서 예전에는 룩까지 봤잖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저런 지하철 막 들어갈 때 갑판대 위에 AM, PM, 포커스 이런 것들,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 시장의 규모가 연간 600억, 700억이 넘거든요. 광고 시장이. 저기다 다 광고하거든요. 광고주들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하철에서 저거 보시는 분 봤어요? 거의 없거든요. 다 모아놔요. 스마트폰 화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광고주가 광고를 실겠어요? 없죠. 그러면 저 시장은 사라지는 거죠.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가고 있죠? 카카오톡이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웹툰, 다음에 웹툰 이런 것들이 가져가고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상가수첩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렇게 있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죠? 야식 배달, 그렇죠? 배달 시켜 먹을 때 음식점 같은 거 찾고 하잖아요. 저 상가수첩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저걸 안 봐요. 배달의 민족 때문에, 배달통 때문에, 그렇죠? 배달의 민족이 현재 월 360억 매출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래액이 월 360억. 수수료만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월로 따지면 10억이 훌쩍 넘어요. 배달의 민족이란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주문 건수만 해도 월 100만 건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죠. 저 상가수첩의 시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상가수첩이 연간으로 따지면 600억 정도 시장의 규모거든요. 광고 시장이. 저기다도 다 광고하잖아요. 야식 배달 우리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가들이 다 저기다 광고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기다 광고를 안 해요. 왜?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거기다 광고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상가수첩에 광고하는 건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기도 참 어려운데 배달의 민족은 콜수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터치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지 모든 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참 편하죠. 우리 소비자들도 참 좋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에
정말 믿을만한 야식 배달 전문 업체인지 리뷰도 있고 사용 평점도 있으니까. 우리 국내 출판 시장의 규모가 연간 21조입니다. 책.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안 봐요. 왜? 스마트폰에 빠져 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웹툰 보느라고, 미생, 마녀 이런 거 보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이 커지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출판 시장의 규모는 2010년도부터 매년 5, 6% 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측 아래에 있는 건 KT의 자회사인 KTCS라고 하는 전화 콜센터예요. 114. 당연히 지금은 114에 전화 오는 사람 없죠. 예전에는 유선 전화기로 중국집 배달하거나 집 주변에 있는 병원 같은 거 전화번호 궁금할 때 여기다 전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지니 당연히 KTCS의 114 매출도 줄어들겠죠. 지금은 다 다음 앱과 네이버 앱에서 검색하면, 다음 지도에서 검색하면 지도 위의 위치와 함께 그 상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거든요. 누르면 바로 전화도 걸리고. 그러니 굳이 114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BIT 기업들이죠. IT하고 무관한 기업들이에요. 여기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스마트폰과 전혀 무관할 것 같았던 기업이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든 말든 태블릿이 나오든 말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딴세상 이야기였었는데,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시간이 지나니 이 회사의 종사자들이 몸담고 있던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회사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IT의 힘이라는 거죠. 즉, 앞서 소개해드렸던 린, 블랙베리 만드는 회사, 노키아, 모토로라, 코다, 그리고 또 아이디버 브랜드를 만들었던 레인콩, 이런 IT 전문 기업 아니고도 BIT 기업들도 IT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산업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즉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IT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IT에 몸담고 싶지 않고 IT와 무관한 산업에 종사할지라도 IT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IT가 우리 산업을 붕괴시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 오늘 강연은 바로 그 주제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국내에 내비게이션을 가장 많이 판매하면 아이나비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팅크웨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팅크웨어는 작년도에 유비벨록스라고 하는 현대차 계열사에 인수됐어요. 유비벨록스는 뭐 하는 데냐? 태블릿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연간 60만 대 이상씩 내비게이션 디바이스를 판매하던 큰 기업이, 팅크웨어는 상장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인수됐다는 거죠. 유비벨록스에. 왜? 내비게이션을 안 사니까, 사람들이. 왜 안 사죠? 티넷과 김기사가 있으니까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20만원짜리 그 디바이스를 사겠어요. 게다가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지, 매년. 업데이트도 쉽지도 않죠. 컴퓨터로 USB를 연결하고 메모리를 빼내서 그걸 컴퓨터에다가 장착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키기 너무 번거로워요. 귀찮고. 그런데 티맵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돈 내지 않고도 공짜로 쓸 수 있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지 않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업데이트도 그냥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 팅크웨어가 아이나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잘 팔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작년에 유비벨록스에 인수됐고, 화면에 보여지는 아이나비과 카카오라고 하는 그런 앱을 런칭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에 팅크웨어가 만든 저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쓰지 않을 겁니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티넷과 김기사가 시장을 워낙 선점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까, 티넷과 김기사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톡과 제휴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찾기 정보는 제공하는데 화면 우측에 나온 것처럼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에다가 친구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친구를.
카카오톡에 친구를 초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저녁 7시에 한양대 앞에서 친구들하고 모이기로 약속했으면 6시 반 정도부터 친구들의 위치가 지도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버스, 택시를 타고 오면 저게 움직여요. 마치 게임처럼. 거기 막 친구의 얼굴이 막 약속 장소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 할 수가 없겠죠. 어디야? 그랬는데 다 왔어. 이런 얘기를 못하죠. 다 드러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친구를 더 많이 자주 오래 보려면 역전을 구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애니팡 할 때 공짜로 쓰지만 더 재밌게 하려고 하면, 더 오래 하려고 하면 아이템을 구매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팅크웨어에 입사한 공학도는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앱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상품 기획자들도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의 원가를 어떻게 하면 더 절감시키고 하드웨어 퍼포먼스는 어떻게 하면 더 증가시킬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카카오톡과 제휴를 하고 구글 플레이에 저런 앱인 퍼스처스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고정관념과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던 상식과 지식을 완전히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코닥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니까. 코닥의 딜레마에 빠졌던 이유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기존의 고정관념에 계속 사로잡혔거든요. 앞서 첫 번째 영상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코닥은 세계 최초로 디카를 개발했거든요. 1976년도에. 심지어 1990년대 말에는 디카를 상용화에 성공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98년도에 코닥의 DC50이라고 하는 50만원짜리 디카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도 제 집 창고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한 9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는 800만, 1000만원짜리 카메라 렌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격세지감이죠. 어쨌건 코닥은 그 누구보다 앞서서 혁신을 했던 거죠. 시장 선점도 했고. 그런데 왜 코닥은 작년도에 망했을까요? 혁신을 꾸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을 왜 꾸준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뭘까요? 디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코닥의 경영진은 디카가 결국은 코닥의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인 필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한다. 그래서 디카를 개발하면 안 되겠다. 필름 카메라가 많이 팔려야 코닥이 필름을 계속 팔 수가 있고, 왜냐면 실제 코닥은 카메라보다 필름으로 장사하는 회사거든요. HP가 프린터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잉크로 장사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카를 반길 리가 없죠. 그래서 디카 혁신을 중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디카는 본인들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사들도 만들거든요. 캐논과 올림푸스도. 그러니까 캐논과 올림푸스에서 디카를 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고 더 성장한 디카 시장에서 코닥은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필름 카메라는 사라지고 디카의 시대가 열리니 코닥의 경영진은 긴 미래, 장기적인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IT라고 하는 건 와해성 혁신을 가져다주고 IT의 그런 와해성 혁신 때문에 많은 기업과 산업들이 당장의 눈앞의 이득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지 않으면 코닥의 딜레마에 똑같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T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학도니까 IT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T는 이렇게 S자 곡선으로 성장합니다. 그 새로운 신기술은 항상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모든 신기술이 대중에게 전파되어서 스마트폰처럼 PC처럼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도태되거나 사라지게 되죠. 그 신기술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하드웨어가 쌓여야 되고, 두 번째 절차는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되고, 세 번째 절차는 네트워크가 빨라야 됩니다. 그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 변곡점을 통과해서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껍데기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서 동작되는 서비스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킬러앱이라고 하고 그 킬러앱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다 줍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PDA. 하지만 그 PDA에 열광하는 건 대중이 아니라
얼리 아답터만 열광하죠. 예를 들면 오타쿠, 혹은 애널리스트, 혹은 기자들, 혹은 저처럼 IT, 비즈니스맨, 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새로운 신기술에 열광을 하죠. 모든 사람이 열광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열광할 때는 언제부터냐? 하드웨어가 쌀 때, 즉 PDA가 쌀 때. PDA가 안 싸면 사람들이 살 리가 없거든요. 아무리 기능이 훌륭하고 성능이 좋아도 사지를 않아요. 어떤 기술이 대중에게 흡수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열광은 했지만 대중이 열광한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폰 이후에 나온 안드로이드 폰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싸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서 갤럭시 S3를 공짜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드웨어가 싸야 되고, 하드웨어가 싸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조사들이 경쟁을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도 똑같아요. 컴퓨터를 제가 처음 접한 건 91년도, 92년도인데 그 당시 컴퓨터는 XT80가 10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아무나 못 샀습니다. 93, 4년도 정도 되니까 조금 싸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하나씩 보급되진 않았어요. 그냥 학교 입학하면 대학생 됐다고 축하하는 그런 기념으로 부모님이 사주는 정도에 불과했지 너도 나도 컴퓨터를 사진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서 컴퓨터가 갑자기 증가했느냐? 1996년도에 국민 PC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컴퓨터 가격을 한 50만 원 이렇게 확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파는 됐는데 아무나 못 쓰죠. 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이찬진 컴퓨터 학원이라고 주변에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아파트 주변에. 왜? 컴퓨터를 가르치느라고. 누가 컴퓨터를 배우면서 써요. 텔레비전하고 똑같잖아요, 컴퓨터는. 사용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도 쓰시고 아이들도 쓰고 그러죠. TV처럼 냉장고처럼 세탁기처럼 조작하기가 쉬워야 되죠. 언제 컴퓨터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느냐? 1998년도 윈도우 98이 등장하면서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로 조작하게 됐고 마우스가 조작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쉬워진 겁니다. 똑같아요. PDA도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많이 보급되려고 했었던 HPC도 즉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작은 휴대폰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썼다는 거죠. 첫 번째 싸고 두 번째 필요한 건 쉬워야 됩니다. 쉬우려고 하면 뭐가 쉬워야 되느냐? 운영체제가 쉬워야죠. 소프트웨어가 iOS가 쉬워야 되고 안드로이드가 쉬워야 되고 그래서 손가락만으로 쉽게 조작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확 보급되려면 꼭 필요한 게 맨 마지막이 바로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컴퓨터도 그랬다고요. 컴퓨터도 웹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게 99년도, 2000년도인데 그 당시에 블루넷의 케이블 모뎀이 나오고 KT의 ADSL이 나오고 이러면서 초고속 인터넷이 뜨게 되니까 웹이라고 하는 게 쭉 뜨게 됐죠. 똑같다고요. 모바일도 4G LTE가 나오면서 와이파이가 많이 보급되면서 무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싸고 쉬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더 많이 오래 자주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 변곡점을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기술은 더 이상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PC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을 한번 읊어보세요. CPU는 뭐고 그래픽카드는 뭐고 메인보드는 뭐고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어떻고 램의 용량은 어떻고 모니터의 크기는 어떻고 저는 옛날에 외우고 다녔거든요. 왜? 그게 되게 중요한 화제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 집에 있는 컴퓨터 뭐야? 그리고 매년 업데이트했어요. 매년 업그레이드했어요. 지금은 관심도 없죠. 왜? 기술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관심 많죠.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 3는 어떨까? LG전자에서 새로 나온 휴대폰은 좀 어떤가? 아이폰은 도대체 미국에서 나온 5C, 5S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지?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PC하고 똑같다는 거죠. 저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기술이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럼 그 당시부터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서비스. 그 안에서 동작되는 킬러 앱. 그리고 그 킬러 앱이 세상을 혁신시킨다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비게이션이 안 팔리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과 김기사 때문에. 상가 수첩이 안 되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있는 배달의 민족 때문에. 무까지가 안 보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때문에. SNS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는 카카오톡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렸던 다 그 앱들 하나하나가 바로 킬러 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킬러 앱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비즈니스 구조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신기술이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진 이후에 대중에게 전파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판단의 잣대가 있죠. 몇 대가 팔렸을 때 변곡점이 통과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일 때가 얼리 아답터가 열광하느냐 그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2% 정도 100만 명 정도가 쓰면 그거는 아직은 패션의 단계인 거죠. 전파가 되기 전이에요. PDA가 그랬거든요. PDA가 100만 대 이상 보급이 안 됐었습니다. 100만 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인구의 10%, 한 500만 대 정도, 500만 명 정도가 쓰게 되면 조금씩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PMP,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게 다 500만 대 정도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1000만 대 이상 팔리면, 즉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대한 물결이 휘몰아치면서 기존에 있던 트렌드를 다 한 방에 없애버립니다. 왜? 문화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뭐냐? 스마트폰. 그게 뭐냐? PC라는 거고. 그게 TV였던 것이고 그게 라디오였던 겁니다. 그런 디바이스가 1000만 대 이상 보급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가 열리고 그 플랫폼의 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집니다.